네, 안녕하세요. 옴니어스에서 이제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로 일하고 있는 박준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실제 패션 이미지 태깅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자 하고, 네,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뭐 소스 코드 조각이 조금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먼저 패션 이미지 태깅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패션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또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디스크립션을 제공해주는 약간 API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거 HTTP RESTful API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스템이 연동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상품의 정보를 뭐 아이템이나 뭐 기장, 소재 등과 같은 걸 되게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 이제 기술 데모처럼 이렇게 뭐 입력도 이제 RESTful로 주고 출력도 이제 JSON 값으로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뭐 키워드 검색이나 상품에 패션 이미지에 아니면 연관 태그, 그리고 속성 필터, 더 나아가서는 추천까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형 커머스나 아니면 패션 브랜드 업체에서 저희 API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SNS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옷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 정보를 융합해서 좀 상세한 이제 MD들이나 아니면 패션 기획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트렌드 분석 서비스도 본 태거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태거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와 같이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패션 이미지에서 우리가 태깅을 할 상품을 영역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찾아낸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클래시파이어 모듈을 적용해서 상세한 이제 태그들을 분류해냅니다. 이거 사실 이러한 곳을 처음에 이제 구현을 할 때는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에서 뭐 한 달 정도의 구현을 해서 쉽겠다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API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뭐 키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좀 가공해 줄 필요도 있을 거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도 몇 달 걸려서 구현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배포까지는 어떻게든 했죠.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첫 데모까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겨울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부터가 문제죠. 일단 보시다시피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했으니까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계속해서 튜닝을 해나가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는 1, 2주 정도면 돼요. GPU를 이용해서. 그리고 서비스 로직도 개발된 거에서 개선을 하는 데는 한두 주 정도면 간략한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서비스 로직만에 뭐 버그가 발견됐을 때는 서비스 로직만 고치면 되죠. 그리고 모델에서도 버그가 나오죠. 제품화를 하다 보면. 이거는 서비스 로직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공개된 데이터를 쓸 수가 없죠.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 기획을 하고 이제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 정책을 바꿔서 데이터 라벨러분들에게 안내를 다시 드리고 다시 데이터를 한두 달 걸려서 모읍니다. 모아서 다시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죠. 그리고 다시 배포를 하죠. 이게 되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운영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를 잘 대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또 코드 부분이 있겠죠. 서비스 로직에 대한 코드랑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셋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력 관리를 잘 하자
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1, 2년 동안 거의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두 이력 관리가 잘 돼야지 뭐 중간중간에 세 가지 한 요소가 문제가 생겨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개선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뭐 개선이 된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개선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을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이제 밑에 있는 그림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2015년도에 나온 립스 논문이에요. 근데 2015년 당시에도 이분이 지적을 하신 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서비스화할 때 그 알고리즘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팀 구성부터가 되게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우선 서비스 로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품 기획하시는 분부터 개발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패션에 대한 태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태깅 서비스의 퀄리티를 저희 엔지니어들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을 전공하신 분들이 데이터를 검수해 주시고 또 저희 제품 전체의 결과를 퀄리티를 검수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을 관리하고 또 데이터셋의 퀄리티나 아니면 라벨러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서비스 로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되게 기시라는 소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레퍼런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소개드릴 내용은 밑에 있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럼 일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이미지를 태깅을 해서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소재가 지금 니트다, 색상은 까만색이다 라는 정보와 함께 또 넥라인 어떻게 생겼냐, V넥이냐 아니면 라운드 넥이냐 를 따져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이미 분류가 돼 있어요. 패션 전문가분들 그쪽 분야에서.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또 분류가 매우 다양해요. 소스별로도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커머스 업체나 아니면 패션 판매하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고요. 이 정의된 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패션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죠. 근데 라벨링 작업을 할 때 인원이 한 30-40명 정도가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또 모델 학습에 바로 활용을 못해요. 데이터셋이 일단은 라벨링 가이드가 배포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즌과 같이 기간에 대한 요소도 있고, 그다음 퀄리티에 대한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시기에는 퀄리티가 되게 낮아서 활용할 수 없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을 할 때부터 또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섞이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달에 추출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올해 12월에 작년 12월에 추출한 데이터에 테스트셋에 포함이 했다라고 하면은 두 모델을 비교할 때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추출 과정을 다 스냅샷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력을.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또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라벨링 작업을 할 때는 스커트라는 것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러플 스커트도 있고 니트 스커트인가요? 패션을 잘 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하나의 스커트로 모델링 하자라고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키니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보통 판매할 때 우리가 옷을 살 때. 근데 이것들이 분류적으로는 소재가 데님진으로 분류가 되고 그 데님진이라는 속성에 쉐이프라는 속성이 스키니다 라는 걸로 저희가 합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속성을 스키니진이라는 안에 카테고리로 조합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의 태그인 결과에서 이제 프로덕트가 스키니진이라는 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도 네, 버전별로 다 관리가 되고, 그리고 앞서서 네, 데이터 스냅샷이랑 데이터 모델링이 변할 때마다 네,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달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학습하는 과정도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보통은 뭐 엠리스트나 뭐 이런 디패션이라든지 공개된 데이터셋은 뭐 파일의 포맷이 다 알려져 있고 또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에서 전처리 과정을 다 자동화해서 지원을 해줘요. 하지만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파인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소스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을 적어줘야겠죠.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활용한 거는 토치에서 토치 비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의 이미지 폴더라는 걸 활용을 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정의한 디파이너 레이블들이 있죠. 라벨들을 이제 폴더명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고, 실제로 1화가 있는데 예, 밑에 보시면은 폴더명이 %4D라고 해서 앞에 숫자를 붙여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숫자를 앞에 0을 안 붙이고 관리를 했더니 라벨 번호가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커트, 분명히 스커트가 나와야 되는데 네, 바지가 나온다거나 앞서 두 번째 발표 설명해 주신 새가 나오는 결과와 좀 비슷한 사례도 저희가 겪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링은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디자인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학습된 결과를 계속 반복을 해서 뭐 익스포트된 테스트셋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월에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95% 어큐러시였다라고 하면은 올해 12월에는 뭐 96%다라고 1%가 올랐다라는 게 됐을 때,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연구 레포트를 할 때는 보통 평균 어큐러시를 레포트를 하는데 제품이잖아요. 이게 95%라고 그냥 다 95%가 아니에요. 또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머신러닝 엔진에서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모델이 좀 분석이 돼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게 저희 슬랙이라는 내부 메신저 툴에 연동을 해놨고요. 알림이 가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이 좀 패션 전공하신 분들은 그분들로 쉽게 좀 데이터만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밑에와 같은 뭐 이제 라이브러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게 정말 어디가 향상이 됐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이제 분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것들이 이제 배포가 나가겠죠. 다음으로. 근데 배포가 나갈 때도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 로직,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죠. 코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관리가 돼야 돼요. 분명히 모델이 향상이 됐는데 이게 로직으로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하면서 모델을 배포했다가 롤백을 해야 돼서 다시 갔다가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 자체도 따로 모델 저장소라는 걸 이용해서 좀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관리를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 모델 저장소의 패키지 네임이랑 그다음에 서비스 로직에서 이제 기재서에 모델을 가리키는 그 일부분을 좀 기시랑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 롤백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앞서 되게 파이토치 1.0 토파보기에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2017년도 여름에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했었어요. 그 당시가 버전이 0.2에서 0.3이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이토치에서 좀 배포를 깔끔하게 지원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뭐 모델의 성능도 되게 중요한데 인퍼런스에 저희 개발 속도도 되게 중요했어요.
빨리 개발을 해서 시장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연구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토치 시절부터 누아를 쓰는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배포를 잘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살펴봤더니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살펴보니, 네, 포워드라는 함수가 일종의 인터페이스처럼 작동을 했어요. 포워드 함수에 저렇게 이제 컴포지트하게 모델을 정의해 놓으면은 이제 파이썬에 이제 콜 그 클래스의 콜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호출만 하면 되게끔 정의가 됐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모델을 체크 포인트 파일이랑 이제 컨피규레이션 같은 거를 로드하는 로드 함수만 인터페이스로 더 추가해서 랩핑을 해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통해서 네, 좀 약간 서비스 로직이랑 그다음 모델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약간 코드 부분을 좀 약간 느슨한 결합으로 분리하려고 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적어도 이제 개발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좀 어느 정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여전히 코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이토치가 버전 0.2에서 0.4로 올랐을 때 되게 많은 피처가 디프리케이트 된다고 이제 워닝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만약 진짜 워닝이 아니라 정말 디프리케이트 된 거였으면은 저희는 이 모든 모델을 다 다시 학습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뭐 워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벌었지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 환경이랑 좀 코드의 디펜던시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이제 파이토치 1.0에서 이제 JIT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오닉스라는 것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좀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배포할 때 모델 패키지랑 소스 코드랑 같이 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 단계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하고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배포할 때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데요. 거기에 모델 레파지토리, 모델 저장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모델이랑 코드의 버전을 정확하게 맞춰서 배포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배포 프로세스 내에서 소개드릴 게 GPU 서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코드의 디펜던시 관리 내용이 앞으로 소개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도커를 이용해서 좀 이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GPU 자원을 도커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펜던시 관리. 예를 들어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 버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미리 빌드된 것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도커 파일 형태로 코드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이 있어서 도커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GPU 자원이 제가 연구할 때는 뭐 데스크탑 조립에다가 그냥 타이탄 XP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다 꽂으면 됐어요. 근데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서버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겠죠. 뭐 IDC에다가 서버를 저희가 사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GPU가. 그리고 GPU가 보통 최소 메모리가 한 12기가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모델이 인퍼런스를 할 때는 뭐 많아봤자 1, 2기가밖에 안 써요. 엄청 큰 모델이라도.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렌처나 쿠버네티스 같은 도커 서밋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개발하는 게 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버네티스라는 걸 쓰려면은 거기에 버그 리포트를 하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뭐 GPU 지원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배포할 때 모델을 다운받는 거 그런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이제 앤서블이라는 약간 프로비저닝 해주는 스크립트랑 그다음에 젠킨스라는 약간 CI/CD 툴을 저희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좀 배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게 이제 디펜던시 관리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환경에서 저 연구할 때는 패키지 막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은근히 이게 영향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파이토치 버전이 0.2에서 0.4로 갔을 때도 변화가 꽤 컸고요.
그리고 넘파이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아마존 리소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보토3라는 아마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그 보토3가 버전이 바뀔 때마다 뭐 되던 게 안 되던지 버그가 생기던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환경이랑 패키지 버전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프로덕션용으로 많이 쓰이는 뭐 노드.js나 다른 언어들에서는 뭐 락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지원해줘요. 근데 파이썬에서도 pip-env라는 이런 패키지 관리 툴이 최근에 나와 있는데 그걸 실험적으로 좀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개발 환경에서 패키지 버전을 좀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이제 도커 파일에서는 이제 락 파일과 이제 직접 명시한 버전을 이용해서 패키지 버전을 좀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배포를 한 이유가 이제 문제였죠. 저희가 사실 모든 제품이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통합 환경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모델 단위로 테스트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모델의 성능이 향상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향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저희가 디텍터와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 모듈이 있다고 했잖아요. 디텍터는 박스를 많이 잡을수록 좋아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래서 이미지가 심지어 잘려 있는 걸 잡아도 디텍터는 되게 잘한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태깅을 해야 되는데 바지가 잘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바지가 잘려 있는 걸 잡았어요. 디텍터가. 그런데 이 바지는 잘린 바지를 보면 반바지나 숏팬츠로 인식을 하겠죠. 클래시파이어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숏팬츠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종류의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미지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결과를 내비켜 줬는데 이 이미지 파일을 받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겠죠. 서비스 로직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들 버전에 따라서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는 RGB가 아니라 BGR 순서로 처리를 해요. 바이트 오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파이토치에서 같이 쓰고 있는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는 RGB 순서로 처리를 하고 넘파이랑 연기가 되죠. 그런 차이로 인해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이제 인터넷으로 전송을 받다 보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JPG 파일이라도.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있는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미지가 깨져도 대충 다 잡아줘요. 인식을 해줘요. 근데 어떤 라이브러리는 이미지가 깨지면 에러를 내뱉어 버려요. 그런 게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통합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일 심각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모델은 인식을 잘했어요. 퍼센테이지는 되게 높아요. 근데 QA를 다시 해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아닌 거야. 근데 살펴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심하게 껴있거나 아니면 라벨링 정책이 잘못돼서 이게 데이터를 다시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발생을 해요. 그런 것도 다 이런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이후 과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다만 이후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하는 건 되게 고통스럽죠. 휴먼 에러도 생길 수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러한 좀 루틴한 작업들은 최대한 자동화를 하자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좀 다행히도 서비스 로직과 관련된 것들은 레퍼런스가 많아서 좀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에 모델 학습과 테스트 과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되게 레퍼런스가 많아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거는 실제 환경에서는 모델 이외의 요소가 되게 많아요. 변할 수 있는 요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좀 통제를 해야지 저희가 그 요소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뭔가를 요소를 바꿨을 때 통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뀐 이력을 잘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롤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델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모델 자체의 품질만 관리하면 돼요. 하지만 이 모델을 활용한 제품을 관리할 때는
사실 모델의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거죠. 이 제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뭐 실험 환경 세팅부터 시작해서 그걸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잘 해나가려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 많이 들어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술 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리소스가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모든 게 무한정이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트라이얼 앤 에러로 적정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공유 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오픈 소스들이에요. 주로 요 GitHub에 있는 주소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내용이 뭐냐면 주로 머신러닝 학습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제품화를 할 때 그 파이프라이닝 전체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자라는 관점에서 나온 오픈 소스를 좀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쿠버플로우라고 해서 쿠버네틱스라는 약간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의 약간 모델 실험 관리, 이력 관리 등을 결합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직까지 다 모두 알파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서치가 필요하고, 다만 여기서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마존 같은 좀 거대 기업에서도 세이지 메이커라는 파이프라이닝 툴이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발표한 것을 보면은 모델의 이력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좀 요소들 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또 오신 분들이 되게 머신러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저희 또 같이 이런 과정을 좀 재밌게 하실 분을 좀 찾고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직군을 채용하고 있지만은 연구를 하시는 분과 또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안 들리시죠? 저는 그 메디컬 AI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 할리메이드 신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다른 코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과정은 굉장히 저희 연구하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CT나 MRI 같은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눕기를 딴다 그러죠. 눕기를 이렇게 따서 특정 올간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레이블링을 하시는지? 되게 비슷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레이블링 툴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눕기를 일일이 따진 않고요. 좀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만 따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사각형 박스에다가 매기는 레이블의 종류를 좀 우리는 다양하게 또 정확하게 매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 같은 경우에 되게 전문가가 보기에는 되게 구분이 되는데 되게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시각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논의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이제 눕기를 따서 하더라도 그 안에 이미지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레이블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간단한 뭐 팁 같은 걸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뭐 그런 방식이라든지 뭐 색깔을 다르게 뭐 레이블링을 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눕기를 딸 때, 네네.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이제 눕기를 따놓고 빨간색이면 뭐 예를 들어 이 스커트에 뭐 어떤 텍스처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노란색이면 뭐 어떤 이 디자인을 말한다든지. 뭐 저희는 그런 과정을 되게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뭐 바운딩 박스를 잡는 것도 같은 아이템별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될지를 스타일 가이드라인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페이지 중에서 그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디멘전을 되게 많이 분리했어요. 디멘전이라는 게 뭐 이게 패션 아이템 종류인지 또 이게 뭐 정말 소재의 종류인지 프린트가 어떤 것인지 디멘전별로 사전으로 다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예시 이미지도 갖다 놓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는 사실 트라이앤 에러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